강원도 양양군 해발 600m의 작은 산골 마을.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여름이면 새벽 안개가 논밭을 뒤덮는 고요한 곳. 이곳에 김은자라는 노부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성당 할머니라 불렀다. 매주 일요일이면 작은 성당의 가장 뒷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그녀는 마을에서도 특별히 말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기와 지붕이 얹힌 오래된 한옥이었다.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오르고 나무 대문은 오랜 세월로 인해 삐걱거리며 열렸다. 이웃들은 그녀가 서울에서 살다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옛날에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었다고 수군거렸고 또 누군가는 그녀가 교사 출신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김은자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은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나무 장작을 넣고 물을 끓인 후 손수 덮은 보리차를 마시며 마당을 쓸었다. 그 다음은 동네 장터에 가서 채소를 사고 돌아와서는 바느질이나 손세탁을 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전화기도 스마트폰이 아닌 오래된 버튼식 휴대폰이었고 연락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일정한 시간에 성당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곤 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녀는 20년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자였다. 그녀의 남편은 구국금융이라는 투자회사의 창립자이자 대표였고 그들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도현이 있었다. 도현은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훌륭한 아들이었으며 그녀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과 아들이 함께 탄 KTX 열차가 탈선 사고로 전복되며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소식을 들은 그녀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장례식 이후 그녀는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누구의 위로도 듣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모든 자산을 정리했다. 남편이 남긴 회사 지분, 아파트, 증권, 부동산, 수표와 금괴까지 전부 하나의 신탁계좌에 넣고 철저히 본인의 명의로 묶어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름을 바꾸고 주소를 숨기고 과거와 단절한 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이 강원도의 산골 마을이었다. 그녀는 이 마을에 도착해 한옥 한 채를 사들였다. 세간살이도 중고품으로 간단히 꾸몄고 옷도 직접 천을 사서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돈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부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검소하고 조용히 살았다. 왜 그렇게 살지? 누군가 물으면 그녀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고요하고 규칙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도 그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낡은 철제 서랍장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둔 작은 노트와 봉투 하나였다. 노트에는 그녀의 남편과 아들에 대한 기억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들의 첫 생일, 남편과 함께 간 일본 출장,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리고 봉투 안에는 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아들이 사고 당일 공항에서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그녀는 아직도 그 편지를 펼쳐보지 못했다. 편지를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이따금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저 멀리 산 능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으리. 그녀의 삶은 그렇게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과거는 깊은 상처였지만 그녀는 묻어두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성당에서 돌아오던 길에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길가에 있는 작은 벤치 옆 담요 하나에 감싸인 작고 마른 실루엣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엔 유기견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존재는 분명히 어린아이였다. 애아, 왜 여기 있니? 아이의 눈동자가 떨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다. 입술은 푸르고 손은 얼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감싸주고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없던 집은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다. 김은자의 인생은 다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서 한 줄기 봄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날 밤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는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다. 창밖은 이미 온통 하얗게 덮였고 지붕 위의 눈도 서서히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다. 집안은 나무난로 덕분에 따뜻했지만 김은자의 마음속은 잔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몸은 잔뜩 웅크려 있었고 눈을 마주치면 잠깐 떨리는 시선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죽을 만들어 먹이려 했지만 아이는 숟가락을 잡을 줄도 몰랐다. 말이 없고 표정도 없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오랫동안 버림받은 아이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욕조에 데려가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겨주었다. 피부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다. 아이의 등을 닦으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여기는 안전해. 아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아이는 그녀의 방 옆 작은 온돌방에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는 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은자는 마을 보건소를 찾아갔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혹시 탈진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마을 의사는 아이를 진찰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건강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어요. 말도 하지 않고 공포 반응이 심합니다. 혹시 실종 신고된 아이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신고 목록에는 없는 아이네요. 경찰에 접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 아이를 어디론가 보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녀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녀는 벽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과거 그녀가 서울을 떠나기 전 챙겨온 몇 개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예전 남편이 만든 신탁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상자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늘이 이 아이를 내게 맡겼다면 내가 거절해서는 안 되겠지. 며칠 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읍사무소에 갔다. 고아로 분류된 미신고 아동으로 일정 절차를 거치면 위탁 또는 입양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녀는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 민중에서 따온 말, 백성을 뜻함, 으로 지었다. 김민준. 그녀는 자신과 한 가족이 된 그에게 가장 평범하고도 따뜻한 이름을 주고 싶었다. 특별하지 않지만 정겨운 이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민준도 많이 낯설어했다. 김은자가 가까이 다가가면 뒤로 물러나거나 방 한구석에 숨어버렸다. 밤이면 혼자 울거나 이불을 꼭 껴안고 떨기도 했다. 김은자는 그런 민준을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천천히 말을 걸며 기다렸다. 민준아, 오늘 눈사람 만들까? 이게 무슨 색일까? 파란색. 맞았네. 우리 민준은 정말 똑똑하네. 그녀는 하루에 몇 번이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가 자기만의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김은자의 손을 잡았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두 사람을 보면 손자 데리고 나왔나 봐요. 라고 인사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민주는 조금씩 밝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마을 유치원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손수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었고 하원 시간에는 가장 먼저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다. 어느 날 민준이 집에 와서 수줍게 물었다. 할머니,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김은자는 처음으로 민준을 꼭 끌어안았다. 한없이 울었고
민준도 같이 울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따뜻함을. 그래, 민준아. 나는 이제 너의 엄마야. 그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는 선언이었다. 과거의 비극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고통 위에 새로운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준이 그녀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다시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김은자와 민준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다.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아이가 훗날 그녀에게 어떤 기쁨이자 고통이 될지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미래도 중요하지 않았다. 민준이 김은자를 엄마라고 부른 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조심스러운 애정이 깃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레 그들을 모자지간으로 받아들였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다. 김은자는 여전히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재산이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모든 재산은 신탁계좌에 묶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민준의 미소와 건강한 성장이었다. 생계를 위해 그녀는 마을 장터 근처에서 소소한 일거리를 구했다.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주거나 한복에 단추를 달아주고 마을 회관에서 도시락 포장 일을 하기도 했다. 손이 야무지고 정성이 깊어 단골도 많았다. 바느질하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예술가처럼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김 여사 손은 신의 손이라고 칭찬하곤 했다. 민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빠르게 적응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다. 무엇보다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다. 김은자는 매 학기마다 학교에 가서 학부모 상담을 받았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어머님, 민준이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집중력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김은자는 겉으로 웃었지만 속으론 늘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누군가 민준의 출생에 대해 묻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원히 묻고 싶었다. 피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항상 민준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란다. 하늘이 우리를 이어준 인연이야.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준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공부에 대한 열의는 점점 깊어졌다. 특히 과학과 생물학에 흥미를 가졌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기 시작했다. TV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는 장면을 보며 눈을 반짝이던 민준을 보며 김은자는 조용히 그를 응원했다. 엄마, 나도 언젠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럼, 넌 이미 누군가의 생명을 밝히는 아이야. 그녀는 민준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 공장을 다녀오고 오후엔 재봉틀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옷을 수선했다. 손에는 늘 바늘 자국이 남았고 눈은 피로로 침침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민준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수능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더 이상 일을 받지 않고 민준의 식단, 건강, 생활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직접 재배한 채소로 반찬을 만들고 매일 아침마다 미역국과 보리밥을 차려주었다. 집안 곳곳에는 응원 문구가 붙어 있었다. 민준아, 넌 할 수 있어. 너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을 거야. 그녀는 매일 민준이 학교에 가고 나면 작은 성당에 들러 조용히 기도했다. 단 하나의 바람, 민준이 건강하게,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마침내 수능 발표일. 민준은 한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집으로 뛰어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흥분으로 흔들렸다. 엄마, 나 합격했어. 연세대학교 의예과. 김은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서 쥐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졌고 두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민준을 꼭 안았다.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장터에서 닭을 사와 백숙을 끓였고 민주는 케이크 대신 감자를 구워 촛불을 꽂았다. 두 사람은 웃고 울고 다시 웃었다. 그 순간 김은자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의 친아들 도연이가 있었던 시절, 그리고 그를 잃고 무너졌던 나날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다시 사랑했고 그 사랑은 되돌아왔다.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깊이 연결된 가족. 그것이 그녀에겐 더없이 소중했다. 이웃들은 김은자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그녀를 존경했다. 민준이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다. 라는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퍼졌다. 그들의 삶은 검소했지만 사랑만큼은 넘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아름다운 모자지간에 닥쳐올 시련이 얼마나 깊고 쓰라릴지를.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시련은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민주는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뒤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다. 강원도 산골에서 자란 소년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은 김은자에게도 민준에게도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다. 김은자는 아들이 서울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다. 중고 가구를 알아보고 자취방 근처 마트까지 미리 찾아다녔다. 민준의 첫날 이사는 그녀가 직접 배웅했고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엄마는 늘 여기 있어.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서울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흥미롭고 다채로웠다. 도시의 속도, 사람들의 스타일, 학교 안의 경쟁 분위기,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같은 학교 경영학과 학생으로 유명 부동산 개발사의 이삿딸이었다. 서연은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말투는 또렷하고 자신감 넘쳤으며 외모는 깔끔하고 세련되었다. 캠퍼스에서 발표 수업을 함께하게 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점점 가까워졌다. 민주는 처음엔 주눅이 들었다. 자신의 배경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 그러나 서연은 그런 그의 진심과 순수함의 매력을 느꼈다. 너처럼 정직한 사람, 서울엔 드물어.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였다. 서울 생활이 버거울 때마다 서연의 말 한마디가 민준을 다시 일으켜 세우곤 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학교를 마치면 카페에서 과제를 함께하고 시험이 끝나면 한강을 산책했다. 민준은 서연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다. 강원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자기를 위해 밤새 바느질을 해주던 어머니, 추운 겨울에도 도시락을 싸주시던 손길. 하지만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웃으며 듣긴 했지만 눈동자는 금세 딴 곳을 향했다. 너무 헌신적인 분 같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는 특별한 사람이야. 진짜 강한 사람이고 정말 따뜻해. 응. 근데 그럼 너희 집은 어디 쪽이야? 서울엔 친척 없어? 없어.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 우리 집은 강원도 양양.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결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서연은 졸업 후 바로 아버지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었고 민주는 인턴 과정을 밟으며 병원 수련을 준비 중이었다. 민준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 믿고 싶어. 서연의 고백은 단호했다. 민주는 흔쾌히 수락했고 바로 김은자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너무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김은자는 당황했지만 기뻤다. 아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며칠 후, 김은자는 손수 만든 갈비찜과 밑반찬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다. 처음으로 아들의 자취방이 아닌 미래의 며느리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다. 서연은 정중했지만 형식적이었다.
그녀는 김은자를 집 안으로 들이긴 했지만 따뜻한 차 한 잔조차 내지 않았다. 김은자는 준비해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다 그녀의 눈치를 보고 그대로 놓아두었다. 어머님, 서울은 다들 바쁘게 살아서 시골처럼 느긋하진 않아요. 그녀는 말끝에 웃음을 띄었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건조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와 따로 밥을 먹자고 했다. 조용한 식당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서연이는 좀 예민하긴 해도 좋은 사람이야. 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더 잘 이해할 거야. 김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켠엔 불안함이 피어났지만 아들을 위해 그 불안을 삼켰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민주는 검정 양복을 입고 서 있었고 김은자는 정성껏 만든 한복을 입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객 중 그녀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서연 측 가족과 지인들이 주로 자리를 채웠고 식장 전체는 마치 서연의 세상 같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김은자는 혼자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돌아왔다. 혼자 손잡이를 붙잡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이 이제 다른 세계로 떠났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김은자는 홀로 밥상을 차렸다. 며느리에게 줄 요리법을 적어놓은 수첩을 펼쳤다가 그대로 덮었다. 식지 않은 밥상 위에 그녀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결혼이 그리고 서연이라는 여자가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결혼 후 민준과 서연은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아파트는 서연의 아버지가 사준 것이었고 인테리어도 그녀의 취향대로 꾸며졌다. 화이트톤의 고급 가구, 대리석 바닥,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들어선 공간은 깔끔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김은자가 가끔 아들을 방문할 때면 그 공간은 마치 자신이 발 디딜 자리가 없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다. 김은자는 아들에게 주말마다 전화를 걸었고 민준도 성실하게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내용은 건조해졌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엔 약속 있어서 못 내려가요. 엄마, 요즘 병원 인턴 일정이 너무 바빠서 전화 자주 못해요. 엄마, 서연이 요즘 입덧이 심해서 신경 좀 써줘야 해요. 그녀는 매번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엔 작고 날카로운 외로움이 쌓여갔다. 점점 더 민준의 목소리에선 따뜻함이 사라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김은자는 민준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늘 손글씨로 마음을 전하곤 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너의 아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도 곧 아버지가 되는구나. 엄마는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 기대돼.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가 내려갈게. 반찬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편지를 보낸 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리고 2주 후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서연이랑 상의했는데 엄마가 올라오시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 불편하다고? 왜니,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엄마는 시골 생활에 익숙하시잖아. 우리 집도 공간이 좁고 엄마가 계시면 서연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김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숨소리만 흘렀다. 그럼 내가 보낼 김치라도 좀 받아줄 수 있겠니? 괜찮아, 엄마. 요즘 마트에서 다 사 먹을 수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 통화 이후 김은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이 부는 마당 끝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다음 날 그녀는 법무법인에 연락했다. 오래전 남편이 남겨둔 자산과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채권 등 모든 재산에 대한 목록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모든 자산을 내 아들 김민준에게 상속하겠습니다. 단,
그가 어머니로서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경우에 한해 그녀는 유언장을 봉투에 담아 봉인했고 법률사무소에 맡겼다. 그 봉투는 고요하게 한 서랍에 보관되었다. 그녀는 그 문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그를 끝까지 믿고 싶어. 그러나 그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오랜 지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김 여사님, 혹시 민준이네 집에 요양사 부를 계획이라던데요? 요양사요? 네, 민준이 며느리 되시는 분이 지인에게 물어봤대요.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있냐고. 아무래도 출산 후에는 함께 살기 어려워서 어르신 시설에 모시려고 그런다고.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가 자식처럼 길러낸 아이가 이제 그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민준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 만든 반찬과 수건, 민준의 유년 시절 앨범을 챙겨 작은 보자기에 싸들고 아들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내가 반찬 좀 가져왔단다. 그냥 얼굴 좀 보고 가려고. 지금 민준이도 없고 저도 회의 준비 중이라 들어오시기 힘들 것 같아요. 김은자는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온 민준의 목소리. 서연아, 누구야? 어머님이야. 민준이 문가로 나왔다. 김은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엄마, 다음에 오시지. 여긴 좀 복잡하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져온 보자기를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날 밤 강원도로 돌아온 그녀는 유언장을 꺼냈다. 봉인을 찍고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의 결심을 하며 말했다. 이젠 기다리지 않겠다. 그녀의 사랑은 오래된 꿈이었다. 이제는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 온 것이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12월, 김은자는 조용히 짐을 쌌다. 낡은 캐리어 하나에 겨울옷과 손수 만든 반찬을 넣고 두 손엔 민준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과 손편지 한 묶음을 들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녀는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머뭇거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얼굴만 봐도 충분하다.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몇 달이 넘었다. 그간 수십 통의 편지를 썼지만 답은 오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그것을 바쁠 테니까라고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자신이 아직 어머니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다. 강남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눈은 이미 거리를 하얗게 덮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은 채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서연이 문을 열었고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보다는 당황과 불쾌함에 가까웠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아이 얼굴 한번 보려고 반찬도 좀 해왔고. 서연은 문을 활짝 열지 않았다. 문틈으로 집안이 살짝 보였고 그 안에선 따뜻한 조명 아래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문 밖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민준이도 회진 때문에 병원에 있고 저도 몸이 안 좋아서. 그럼 그냥 반찬만 놓고 갈게. 그녀는 보자기를 건네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대로 막았다. 그냥 가져가세요, 어머님. 요즘 냉장고도 꽉 차 있고 사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김은자는 문 앞에 선 채 말을 멈췄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그녀의 어깨엔 하얀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제 어머님께선 강원도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은 교통도 복잡하고 공기도 안 좋고 어머님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게 내 생각이니 민준이 생각이니? 그 순간
안쪽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누구야? 어머님이야. 그냥 좀 들르신 것 같아. 민준이 문가로 나왔다. 김은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은 어릴 적 따뜻하고 반짝이던 그것이 아니었다. 낯설고 낙담한 듯한 표정이었다. 엄마, 왜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내 아이도 곧 태어나잖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민주는 말없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좀.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집도 좁고 서연이도 많이 민감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민폐라는 말이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엄마,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다. 눈발은 여전히 흩날렸고 문 앞에 선 그녀의 두 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다. 반찬이 담긴 보자기는 그대로 들고 있었다. 눈은 이미 캐리어 바퀴를 막았고 그녀는 그것을 끌기보다는 들고 조용히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김은자는 강원도로 돌아가는 막차를 탔다. 기차 안은 조용했고 승객들은 대부분 이어폰을 낀 채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쥐고 있던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엔 민준이 2살 무렵 첫 유치원에 등원하던 날,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능 끝난 날 등 그녀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때의 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는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환한 미소는 어디로 갔는가? 그 따뜻한 눈빛은 왜 그녀를 더 이상 향하지 않는가? 강원도에 도착했을 무렵 그녀는 지친 걸음으로 집에 들어섰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녀는 캐리어를 그대로 문 옆에 두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예전에 썼던 유언장을 꺼냈다. 봉인을 뜯고 조용히 종이를 하나씩 찢었다. 조각난 종이는 조용히 쓰레기통에 떨어졌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젠 끝이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주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삶에서 지워져야 할 이름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오전 그녀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김은자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는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그녀는 과거를 묻고 앞으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준 사랑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사랑이었다. 새벽 6시, 김은자는 눈을 떴다. 어제 밤은 깊은 생각으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고 꿈에서도 민준이 나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젠 그 이름을 부르는 일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물을 끓이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오래된 수첩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혔다. 오늘부터 나는 김은자가 아니다. 그녀는 법률사무소와의 약속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 조용히 존재감을 감춘 법무법인에서 그녀는 오랜 지인인 권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권 변호사는 그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날부터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름을 숨겼을 때 법적 절차를 도왔던 바로 그 사람.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요. 민준에게 남길 것도 설명할 것도 없어요. 내 이름도 과거도 다 지우고 싶습니다. 권 변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새 이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연. 그 이름으로 살아보려 해요. 법적 개명과 함께 그녀의 신탁자산도 전부 새로운 이름으로 이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금융계좌, 부동산 명예, 투자 신탁계좌까지 전부 이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했다. 그 총액은 약 100억 원에 달했다. 이제 그녀는 세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서울을 떠나기 전
그녀는 부동산을 통해 제주도의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계약했다. 넓은 정원과 작은 연못이 딸린 2층 집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고요한 곳,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동네. 그녀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살아가기로 했다. 이삿날, 그녀는 트럭을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그녀의 짐은 많지 않았다. 오래된 앨범, 손때 묻은 바느질 도구, 몇 권의 책, 그리고 그림 도구 몇 개 남은 것은 자유뿐이었다. 제주에 도착하자 그녀는 마치 긴 숨을 처음 내쉰 듯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 짙은 바다 내음,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간. 이곳엔 민준도, 서연도, 서울도 없었다. 며칠 후, 그녀는 집 앞 마을의 작은 미술학원에 등록했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소망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늘 엄마라는 역할 때문에 미뤄두었던 일이었다. 강사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 말했다. 손이 예쁘시네요. 올해 뭔가를 만들어 온 사람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나를 위해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정원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정오에는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해안도로를 걷거나 책을 읽었다. 저녁이면 바다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음악을 틀고 밤이 되면 다시 수첩을 꺼내 하루를 기록했다. 하루하루는 조용하고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지역투자 설명회에 초대되었다.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였고 그녀는 소액 후원을 고려 중이었다. 행사장에 도착한 그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발표자가 단상에 올라오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단상 위에 선 사람은 서연이었다. 서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또렷한 발음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 투자 전략, 수익 모델. 이미연은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 문 앞에서 반찬 보자기를 거절하던 차가운 얼굴이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얼굴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VIP 투자자 상담 부스에서 그녀는 조용히 이름을 적었다. 이미연 개인 투자자. 잠시 후 서연이 그녀 앞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서연이 눈치채지 못했지만 몇 초가 지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이미연입니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어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작아졌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조속히 자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미연은 숙소로 돌아와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김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에 묶여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위해 살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그 과거를 향해 돌아가야 할 이유조차 갖고 있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다. 다만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조용한 준비였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곧 다시 그녀를 찾게 될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주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미연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바닷가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이름도 바뀌었고 삶도 바뀌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에서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은 조용하던 그녀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켰다. 보낸 사람은 예전 지인이자 강원도 마을의 옆집 주민이었다. 메일에는 단순한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혹시 김 여사님, 강원도 집 매매 계약하셨나요? 이미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신탁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그리고 곧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강원도 한옥집이 누군가의 위임으로 매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 매도인 서명은 김은자라는 본인의 이전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이 임장은 민준이 제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곧장 서울로 올라갔다. 변호사 권 씨와 함께 해당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고 매매 계약서와 서명, 위임장 등을 확인했다. 거기엔 자신이 결코 쓰지 않은 필체로 된 사인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필적이 다릅니다. 권 변호사는 얼굴이 굳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법적 대응보다 먼저 그녀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고 싶었다. 며칠 뒤 그녀는 민준과 서연이 사용하는 부동산법인 사무실 근처에서 우연을 가장해 서연과 마주쳤다. 서연은 그녀를 보고 순간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았다. 어머님, 아니, 이미연 씨. 반갑네요. 우연치고는 참 이상적인 장소에서 만났네요. 이미연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보유한 강원도 한옥집,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이더군요. 내 서명도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서연은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건 민준이랑 상의한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새 사업 투자하려고. 그 집, 내가 평생의 추억을 담아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명의는 여전히 나였어요. 당신들이 그 집을 팔 권리는 없었죠. 그냥 어머님은 더 이상 거기 안 사시니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이미연은 한치의 떨림도 없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일, 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정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서류로 말하죠.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뒤를 쫓지 못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며칠 후 이미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문서 위조 및 재산권 침해 혐의로 민준과 서연을 고소했다. 언론은 곧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의사 부부, 고령 어머니 재산 무단 매각 혐의로 고소당해 강남 엘리트 부부의 추악한 민낯, 어머니의 집을 팔아넘긴 사연. 인터넷은 곧 분노로 들끓었다. 진짜 부모냐? 어떻게 어머니 집을 팔아먹어? 효도는커녕 사기까지. 저런 자식들 뻔뻔하다. 언론의 취재 요청은 이어졌고 그녀는 어느 방송사의 인터뷰 제안을 수락했다. 인터뷰는 조용한 제주도 자택에서 진행되었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남이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팠고 그 아이가 웃으면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그저 그런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게 된 거죠. 기자는 물었다. 지금도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문제죠. 내가 나를 지켜야 다시는 나 같은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인터뷰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장년층은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고 젊은 층도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민준과 서연은 비난의 중심에 섰다. 병원에서는 민준의 인턴 자격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고 서연이 소속된 부동산법인도 투자자들의 압박에 직면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미연은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선택했다.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김은자였고 이미연이었으며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대가를 당당히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김민준은 연단 앞에 섰다. 정장 차림에 그는 눈밑이 캥했고 옆에는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연일 이어지는 여론의 비난과 병원 내 징계 가능성 앞에 결국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준은 준비해온 원고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이렇게 언론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랑과 희생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잦아들었다.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희 가족 간에 있었던 재산 문제는 순수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저희는 어머니께서 제주로 이사하신 후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한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들고 말했다. 처음엔 저도 이 결정에 조심스러웠지만 남편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이름을 빌린 건 단지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말을 멈추고 눈가를 훔쳤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다면 아들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은 신중하게 손을 들며 질문을 시작했다. 김민준 씨, 사문서 위조는 단순한 오해라고 보기엔 법적으로 무겁습니다. 위임장은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법무팀과 상의 중입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셨는데 실제로는 최근까지도 손편지를 받으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건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이 대신 나서려 했지만 그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섰다. 흰 셔츠 차림의 여성. 그녀의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미연이었다. 모두가 술렁였고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비추었다. 스태프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신분을 밝혔다. 저는 이 사건의 고소인 김민준 씨의 양모, 아니 이제는 관계없는 사람 이미연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단 앞으로 걸어가며 말문을 열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 아이는 내가 품에서 18년을 길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그를 남이라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내가 지었고 그의 꿈을 내가 키웠고 그의 미래를 위해 내 삶을 갈아 넣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단을 채우기 시작했다. 민주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연은 고개를 떨군 채 얼굴을 감췄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떠난 뒤 내 서명을 위조해 집을 팔았고 단 한 번도 내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찾은 건 기자들이었지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여기엔 수십 통의 손편지가 있습니다. 민준에게 보낸 글이죠. 사랑한다고,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그 편지들을 그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고도 버렸을 수도 있겠죠. 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이미연은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돈도 사과도 아니야. 그저 내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거짓과 배신이었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이유는 없어졌어.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은 그녀를 향해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바람만이 그녀의 머릿결을 흔들고 있었을 뿐. 민주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회견은 그렇게 끝났고 이후 언론은 다시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양모의 직접 폭로, 의사 아들 침묵으로 일관, 눈물의 기자회견. 그러나 진실은 감추지 못했다. 사랑은 거짓으로 갚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울린 어머니의 외침. 인터넷과 방송, 신문과 라디오. 전 국민이 그녀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절절한 말에 분노했고 그녀의 침묵에 경의를 표했다. 그날 밤 이미연은 제주도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은 별이 가득했고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창가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이제 남은 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 용서는 선택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녀는 다음 장을 넘기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야지.
제주의 겨울은 조용히 깊어갔다. 이미연은 여느 날처럼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 핀 동백꽃이 겨울바람을 맞으며 붉게 흔들렸다. 모든 법적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세상의 관심도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붙잡고 있었다. 며칠 전 권 변호사를 통해 민준 측에서 전달한 공식 문서가 도착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민준과 서연은 어머니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의 친필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엄마, 아니,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빛이었어요. 그 빛을 제가 가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부디 건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연은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래 울었기에 이제는 울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동네 우체국으로 갔다. 민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낼 생각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하나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일부, 약 30억 원을 사회복지재단과 저소득층 아동장학금 조성기금에 기부하기로 했다. 신탁해제와 함께 이루어진 이 기부는 언론에 다시 한번 회자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결정을 가장 품위 있는 복수라 표현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생각한 적 없었다. 그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이었을 뿐이다. 며칠 후 제주도로 한 손님이 찾아왔다. 마을 회관을 통해 연락을 받은 그는 곧장 그녀의 집 앞에 섰다. 낯익은 그림자. 바로 민준이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대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이미연은 그를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지만 바로 나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민준은 떠나지 않았다. 바람 속에서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섰다. 왜 왔니?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용서는 여기 없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뒷마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민준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따라갔다. 둘은 마루 끝에 앉아 뜨거운 유자차를 마셨다. 말이 없었다. 침묵 속에서 시간만이 천천히 흘렀다. 한참 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나는 내가 날 배신했을 때보다 너 자신을 속일 때 더 슬펐단다. 민준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닮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 되고 싶었는데 결국 제 안에 이기심에 졌어요. 이제라도 인정했으니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거야. 다만 기억해.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야.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피어날 수는 있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소였다. 민주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물었다. 혹시 다시 뵈러 와도 될까요? 그건 내가 아니라 시간이 결정할 일이야.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고 떠났다. 그녀는 대문 앞까지 배웅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민준, 오늘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미술 수업을 시작했다.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작업이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미연 선생님이라 불렀고 그녀는 그 소리에 매일 작게 웃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배신하고 돈은 여전히 힘이 셌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여전히 따뜻함은 존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친 그녀는 마지막 한 장의 그림을 완성했다. 민준이 어릴 적 그녀를 껴안고 웃고 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캔버스에 그 장면을 그렸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꼴을 적었다. 사랑은 때때로 고통을 남기지만 그 고통 위에 피어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바다 위를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잊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선택처럼 단단하고 깊었다.